조상훈의 뉴스 피드.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저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3월 즉위한 뒤 처음으로 맞은 성탄 전야미사에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랑과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해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박재식 신부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성탄절 뉴스피드 문희정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뉴스톱 7입니다. 경찰 수배를 받고 있는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이 어젯밤 조계사에 들어가면서 철도노조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종교계가 결합할 경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조계사 주위에 3개 중대 250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대치 중이나 종교시설인 까닭에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주둔 기지 인근에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5시 남수단의 정부군과 반군끼리 교전 상황이 벌어져 박격포탄 2발이 기지 내로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빛부대원들의 피해는 없었고 생활관에서 모두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연금과 관련된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에서 20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71.7%가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기관과의 연계로 인해 이제 막 정착 단계인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관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호영 청와대 행정관이 두 번째 윗선으로 지목한 신학수 전 청와대 민정 1비서관은 조 행정관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에 이어 신 전 비서관 역시 거짓 지목한 것으로 굳어지면서 조 행정관이 밝히고 있지 않은 윗선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성탄절 휴일인 오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원내 지도부와 예결특위 여야 간사,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 등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야당은 지난 4자 회담 합의를 근거로 예산안과 국정원 입법 동시 연내 처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속눈썹이 쑥쑥쑥, 코코아이 속눈썹 영양제, 끊임없는 수분감, 스노블 수분크림, 5분 만에 느껴지는 팽팽함, 주름 개선 RV 콜라겐팩, 사실인지 궁금하시면 모모코스닷컴에서 확인해보세요. momocos.com momocos.com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단언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남수단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네, 경제 소식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십니다. 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성탄절 쉬시는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소식을 꼭 전해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성탄절인데 먼저 빚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 기업, 심지어 정부까지도 지금 빚이 많아서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특별히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올해 정부가 이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서 그 채무 조정을 실시한 그 국민들이 한 85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늘어나서 내후년 정도가 되면 거의 10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아서 그 채무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그 일괄적으로 채무 조정을 해주다 보면 그렇게 빚을 이제 탕감받은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채무 조정을 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원금하고 이자를 깎아주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을 대상으로 어떤 신용 회복이라든지 채무 조정을 해준 사례는 그동안 몇 차례가 있었는데요. 먼저 2000년대 초에 그 가계대출하고 신용카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고 이렇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4년도에 한번 한마음 금융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그 채무를 30%씩 그 깎아줬던 사례가 있고요. 예. 2005년도에는 또 희망사업이란 것을 통해서 30여 개의 이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연체 채권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고 또 신용회복기금을 통해서 그 채무자들의 원금을 30%씩 감면해주기도 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2011년부터는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세이망홀씨 등 다양한 그 서민금융상품을 현재까지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고 올해는 또 지난 4월에 개인 채무조정을 위해서 국민행복기금이란 걸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 올해만 23만 명 가량이 그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 채무조정이라든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서민금융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서 은행권 자체에서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경매 유예 제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만 보면 종류도 여러 가지고 좀 다양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1년에 이제 3조 원 내 규모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3조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또 올해 들어서 이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4조 원까지 이게 늘어났는데 그 4조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현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금액이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엔 조금 그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일단 지난 10월까지 정부가 파악한 금융채무 연체자만 35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1명은 지금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꿨는데 이 이자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가 5천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채무 연체자 숫자하고 평균 부채를 곱해보면 17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빌려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채 금액으로 해서 어림잡아서 추산을 해보면 한 175조 원 정도가 지금 부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란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금액을 정부에서 전부 다 탕감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한 20% 정도로 한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한 35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1년에 3조, 4조 원 정도로 이 사람들을 커버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개인들의 빚진 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깎아주는 게 도덕적 해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났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는 부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금융기관이나 종금사 같은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진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파산 위기에 있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160조라는 돈을 들여서 이 금융기관들의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00조 원 정도만 회수를 하고
나머지 60조 원은 아직도 받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 160조를 꿔줘서 60조 원은 그냥 그대로 부실화가 된 건데 지금 1년에 3조 원, 4조 원 정도 정말 그 먹고 사는 문제, 정말 목숨에 어떻게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3조 원, 4조 원 정도 이렇게 복지금융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어떤 조금 이렇게 논리적인 측면이나 뭐 공평성 뭐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물론 현재 이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과거 부채 탕감을 여러 차례 받아본 경험들이 있는 일부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차피 또 다시 또 이제 탕감을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햇살론 대출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요. 또 일부 악덕 대부업이나 이제 사금융업자들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서류상으로 대출 자격 조건을 갖춰서 고리 대출을 해준 것처럼 꾸민 후에 이 햇살론으로 이제 대환하도록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어떤 이 대출 제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대출 복지 제도 같은 걸 줄여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단순히 돈만 대출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소비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컨설팅을 함께 해줘야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서민금융이란 것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하는 복지 금융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시장 금융하고 똑같은 발상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어떤 소득이나 신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장 금융의 경우에는 신용이 낮으면 당연히 상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높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복지금융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서부터 어떻게 보면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게 복지적인 어떤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고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대출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대출 상환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 대출 원리금을 그냥 갚기도 힘든데 이자를 더 높게 줘버리면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 복지가 지원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350만 명 정도의 금융연체자에 한 20% 정도씩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1,000만 원씩이 필요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한 35조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 물론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부실이 생기게 되겠지만 아까 이제 기업들의 사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비교를 해서 개인들에게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고 근데 이 햇살론이나 어떤 복지금융에 대한 금액을 늘린다거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또 적자 가계, 그러니까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가계들이 계속 양산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그러니까 계속 적자 가계가 빚이 많은 가계들이 생산되는 이 구조 자체를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돈만 더 많이 붓게 되면 이건 일종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먼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거고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당장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사람들을 더 이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도 동시에 같이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민금융 특별히 좀 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저축은행을 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최근 기사를 보면 이 저축은행들이 이제 일본계 대부업체에 계속 넘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인데요. 이런 상황 좀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게 좀 지금은 어쨌든 저축은행이 너무 부실화되어 있고 이렇게 사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손에 들고 있기 부담스러우니까 떠넘겨서 오히려 좋다라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부업하고 은행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은행업이라는 건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이 예대 금리차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예. 근데 대부업에는 예금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기 돈 가지고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꿔주고 이제 그 이자를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어감이 좀 나쁘겠지만 고리대업이군요, 일종의. 고리대업입니다. 예. 이제 말이 좋아서 대부업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양지로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음지에서 많은 이 고리대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업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보통은 이게 그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커버해주면 좋은데 보통은 이게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리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업이 이제 저축은행업으로 이렇게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대부업으로 그냥 바뀌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그 신용도 좋지 않고 소득이 낮아서 그 일반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빠르게 대부업 그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제2금융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자가 높거나 이런 거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서민 계층들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그 고금리의 대출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가계 숫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복지 어떤 그 수요가 양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를 미리 좀 대비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이거를 좀 자제를 시키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부에서 이거를 그 떠넘기지 못해 지금 안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부 업체들이 조금 더 양지로 나와서 자기들의 대부업을 조금 더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이 발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축은행업은 이제 금융업체로서 경쟁력이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지역도 아예 나눠주고 시장을 정부에서 구분을 해줬었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혹은 지역금융으로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제1금융권하고 다 모든 시장이 겹쳐버렸기 때문에 저축은행업 자체로는 살아남기가 이제 거의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지금 인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축은행 자체가 대부업체로 아예 다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 그 중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요 사이에 걸쳐 있거나 혹은 대부업과 제2금융권 사이에 걸쳐 있던 대부분의 서민들이 대부업체들로 다 흘려 들어가게 되고 대부분 그 심각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부가 특별히 그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하는 이 사태 좀 네.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소식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기자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시국 상황과 관련해서 종교와 종교인의 역할이
좀 새삼스럽게 다가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 전야미사를 통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거대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작아지셨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지만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주님은 권력자이시지만 스스로 연약해지셨습니다. 네, 스스로를 낮추고 작게 만들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신 토마스 박재식 신부님과 함께 오늘 성탄절의 의미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해외 축하드립니다. 예. 저 신부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하러 나왔는데 뭐 즐겁습니다. 예. 해외에 계시다가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신 거죠? 아, 잠깐은 아니고요. 예. 외국에서 10년 있다가 예.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예, 10년 동안 페루에서 있었는데요. 2003년에서 2013년 7월까지요. 예. 4년은 리마라는 페루의 수도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6년은 쿠스코라는 도시에서 한 8시간 떨어진 안데스 산맥에서 살았습니다. 높은 데 사셨군요. 한 3,700m 됩니다. 3,700m 해발. 예. 하늘하고 예. 가까운 데 사시고 계십니다. 예, 하늘나라 첫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예. 그럼 7월에 오셔서 지금은, 어디서 지금 그 사역 활동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9월에 발령을 받아갔고요. 예. 지금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사벌태강 본당신부고요. 예. 이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상도 할 때 경주와 상주를 이야기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상주가 중요한 것은 옛날에 사벌국, 그래서 서라벌국과 사벌국이 합쳐서 이 신라라는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지역이고 또 광활한 토지를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예. 뭐 특별히 저는 이제 곶감이 유명한 동네로 좀 알고 있고요. 그럼요. 곶감 그다음에 쌀. 예. 예, 그래서 또 그 명주, 그 3대기 도시라고 합니다. 예. 오늘 성탄절이었는데 나름대로 좀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일정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바빴는데 그나마 한국에서는 오늘 미사 한 대 있고 뭐 모임이 있고 나눔이 있어서요. 예. 나름대로는 편안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시골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함께 체험하고 나누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바쁘다기보다는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예. 제가 이 기사 찾아본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몇 달 전이었죠. 그 대구 대교구에서도 시국선언 하셨는데 예. 안동 쪽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참여하셨고 우리 대구 안동 같이 했습니다. 예, 박 신부님도 거기에 함께 하셨던 거죠? 예, 같이 했는데 이제 현장에 가지는 못했고요. 예. 제가 이제 들어와서 얼마 시차 적응이 안 돼갖고 그렇지만 그 명단에 제가 같이 사인을 했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100% 정확합니다. 예. 7월에 오셨지만 뭐 해외에 계실 때도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나 뭐 시국 상황 유심히 지켜보셨을 텐데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고 현재 시국 상황 특별히 이제 종교계가 또 많이 그 시국에 대해서 지금 의견 개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성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왔는가 또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반기고 또 누구는 거부를 했는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신뢰,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의라고 봅니다. 예.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봐도 정의가 무너졌을 때 하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주시고 또 지금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 청년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다들 이렇게 복지국가를 이루면서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교황께서 성탄 전야 미사 때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가 모두에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주님은 거대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작아지셨고 또 부유하지만 스스로 가난해졌고
권력자이시지만 스스로 연약해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뭐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부님께서는? 예, 개인적으로는 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차이가 너무나 많아지고 또 서로 간의 그 대화라든가 나눔이 적어지는 사회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것은 가진 자보다는 소수의 말과 소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잊혀진다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아마 다시금 생각할 수 있고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교황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예수님의 품 안으로 초대된 사람들은 죄인이든 범죄인이든 착한이든 부자든 가난한이든 모든 이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우르기 위해서 그렇게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페루에 한 10년 계셨다니까 페루 얘기를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남미의 페루로 가시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예. 제가 1970년대, 80년대 남미에 대한 신학 서적들을 여러 가지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그 잉카의 제국이라든가 멕시코의 그 아즈텍 문명 후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들이 이렇게 건설했던 거대한 아주 찬란한 문화 문명을 잊어버리고 그거에 대한 자긍심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자본의 그런 세계에서 늘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렵고 또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긍심 예. 또 그들이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주인이라는 것을 함께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페루를 일부러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예. 페루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을 좀 잘 알고 있습니까? 한국어를 좀 많이는 모르고요. 예. 좀 제가 가면은 둘로 생각을 합니다. 물어볼 때 너 중국이냐 일본이냐라고 물어봐요. 예. 저도 해외 좀 나가면은 일단 예, 제 얼굴 봐서는 그렇게 안 물어봤는데 한국 사람 보면은 이제 중국이냐 보통 일본 이게 많이 좀 동양하면은 일본인이라고 물어볼 때는 부자고 깔끔해 보이면은 일본인이냐고 물어보고요. 예. 약간 돈이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면은 중국인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전반적으로. 예.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고 또 여러 외교라든가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이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페루에 있는 석유 회사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있는 정치인과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예. 그쪽에 있는 정치인이 전화로 도청해서 그 법에 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이 한국이 페루에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좀 나라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겠네요. 페루에서. 그렇죠. 예, 이제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가 많지만 남미에 사시는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거의 다 이제 북미로 가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 동양인은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나누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다시 떠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남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 페루 또 다른 남미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톨릭이 우리나라보다 좀 먼저 전파가 됐고 대부분 이제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쪽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다. 이게 저는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선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 그대로 나누고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인간적인 존엄성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고 섬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었던 페루는 가톨릭 신자가
약 2,500만 명이고요. 예. 그중에 가톨릭 신부님들이 2,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0명당 한 분 계시는 거네요. 예. 예. 그 대신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500만 명에 약 4,500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약 1,200명당 사제 한 분. 그쪽은 10,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사제 한 분. 그 선교라는 것은 어떤 뭐 세례를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문화 안에서 얼마나 나눔과 섬김 그리고 정의라는 이 세 가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남미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별히 그 신부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현실, 말씀하신 사랑과 나눔 그리고 섬김, 정의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감수 인내해야 되는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동차 후진 기압을 넣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제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2012년 국가 청렴도가 45인가 47이었어요. 42대 중반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으로 처져 있다는 나라들이 더 정의를 많이 실천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더 이 정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가 어우러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함께 이야기해서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럽의 복지국가나 이런 나라들 보면서 저 드는 생각인데요. 잘 살아야 정의로워지는 건지 아니면 정의로워야 잘 살게 되는 건지 이런 좀 의문이 생깁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민주가 먼저냐 통일이 먼저냐. 예. 그건 함께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함께. 그러니까 무엇이 좌측이 먼저냐 우측이 먼저냐 아니면 삶에 대한 경제가 먼저냐 아니면 이 자율이 먼저냐 그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양자택일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영희 교수님이 쓰신 새는 좌우 날개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얘기죠. 예. 바퀴는 서로 어울려서 돌아갈 때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늘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뭐 공식 취임은 이제 2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 국민 행복 시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공약 내걸고 그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이 국민 행복의 의미 좀 잘 사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 방향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삶에 대한 만족은, 삶에 대한 행복은 정말 누가 나를 섬길 때,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좀의 차이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떳떳하게 인간적인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멋있고 또 행복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천주교가 좀 선도적으로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든가 또 국군 사이버 사령부 총체적인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국 사제단 규모로는 아직까지 어떤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뭐 정의구현 사제단은 전국 규모로는 의견이 나왔지만은 그 1월 달에 어떤 전체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1월에 진행될 계획들 알고 계신 거 있으신지요? 저는 아직 우리나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좀 자료도 좀 수집을 하고 역사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 이주민들,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에게 얼마큼 다가설 수 있느냐, 그들이 정말 무엇을 아쉬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연말이지만 그 오늘 뉴스에서도 그렇고요. 뭐 철도 파업이라든가 좀 사회적으로 많은 걱정이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미사 때 신부님은 우리 신도들께 어떤 말씀하셨고요. 또 이 기회에 뭐 여러 청취자들이 또 들으실 내용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하고요. 정말 이제 오늘도 저희가 한 나눔은 뭐냐면 바로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정설이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 공포, 슬픔을 가져다주고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떳떳하고 행복하고 너그럽고 아주 평안한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모습은 바로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것이 빛의 한 부분으로 되는 상황들이지 어떤 개인적인 마음, 욕심,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는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 고통과 괴로움과 공포가 있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주신 참다운 빛을 통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 또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빛과 함께하는 좀 너그럽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밝은 미소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또 저희도 그런 목표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모두가 함께 그런 방향으로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성탄 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성탄절 맞아서 칠레 페루죠. 예, 남미 페루에서 10년 가까이 해외 선교 활동하시고 올해 7월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상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토마스 박재식 신부님과 함께 성탄의 의미 되새겨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쓴 홍세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사익추구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민들 스스로가 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 이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TV에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국민TV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라면 앙게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남수단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네, 몇 분이 의견 주셨습니다. 물자비님은 오늘 라면은 총알 구걸인가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무엇보다 해외 파견된 군에 총알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의견이시고요. 더불어 살다님도 라면 의견 주셨습니다. 한일 군사협력에 예정된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씨가 대일 초강성 기조를 취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자기들의 친일 이력 및 성향을 감추기 위한 과잉 행동으로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휴일인데 국민TV 라디오 열심히 듣고 계신 조합원들이 여러분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어제 저희가 조합원 배가를 위한 특별 생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게 방송하고 나면 얼마나 조합원들이 좀 늘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정을 넘어서 딱 집계를 했는데요. 200분에 딱 한 분 모자란 199분의 새로운 조합원이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의 새 식구로 국민TV의 주인으로 합류를 하셨고요. 성탄절 보통 휴일이면 조합원 가입이 많지 않습니다. 토요일도 그렇고요. 또 일요일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어제의 여운이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점검해 보니까 70분 넘게 오늘 또 가입을 하셔서 저희 국민TV 내년 4월 1일이죠. 개국에 좀 함께 하실 분들이 많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미디어 협동조합의 새 식구로 가입하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문희정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네티즌들의 주목을 끈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확인하니까요. 오늘 가입한 분만 95명입니다. 예, 많이 늘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좀 특집 방송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은 좀 뜸한 것 같고요. 네.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철도노조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 가운데 한 분이죠.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몇몇 그 간부들이 이제 서울 조계사에 지금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경찰은 그 조계사 주변을 지금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과 노조원 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배령이 떨어진 분은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1명이고요. 사복경찰이 조계사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시 30분에 이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온라인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동안이라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은 곧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석 부위원장은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28명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함께 파업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어서 경찰이 1계급 특진까지 내걸고 검거에 나선 상황입니다. 어젯밤 1개 중대를 조계사 주변에 배치한 채 검문 검색을 강화했는데요. 오늘은 3개 중대 25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노조 지도부 전날 밤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첩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전격 수색에 나섰지만 노조원들이 이미 경내에 진입해서 즉각 검거는 불발됐습니다. 이 경내에 있는 박 부위원장의 모습이 일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지만 오늘 오전부터는 노조원들이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박 수석 부위원장의 모습이 잡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나오면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체포를 하게 되면 해당 경찰이 1계급 특진한다. 이런 네. 얘기죠. 예, 뭐 가능성이 낮지만 이성한 경찰청장이 체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장관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예전에는 뭐 이런 상황에서 주로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명동성당으로 좀 몸을 피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조계사로 지금 갔습니다. 네. 조계사 측, 특히 조계종 종단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조계종은 철도노조 박태만 부위원장 등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단의 총본산인 조계사로 대피한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 박 부위원장 등에게 대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는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 박 부위원장 등 4명가량의 철도노조 조합원이 현재 조계사 극락전 2층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종단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종교단체로서는 종교시설 안으로 몸을 피한 노동자들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사회 문제에 대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맡는 종단 기구인 화쟁위원회가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이 도법 스님이 위원장인데요. 철도노조의 파업과 철도 민영화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재 노력을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계종 화쟁위와 노동위는 지난 19일 철도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수서발 KTX 회사 설립 결정 철회, 파업 중단, 정부, 노조,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철도 산업에 대한 국민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면서 정부 대응이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지난 19일 발표한 그 조계종 화쟁위의 입장만 본다면은 일단은 그 수서발 KTX 설립 결정을 좀 철회하라는 그 노조의 입장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조계사에는 철도 노조들의 파업을 노조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사복 경찰들을 그 절 밖으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박태만 부위원장의 속보가 떴습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예. 혹시 경찰이 또 삭발을 하고 들어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특별히 철도노조 이 박수석 부위원장 포함해서 이 노조원들이 조계사로 피신한 이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노조 지도부가 조계사로 피신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 철도 노조의 그 홍보 팀장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원래 대변인이 있었는데요. 예. 대변인에게도 수배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팀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면서 이런 일은 처음인데 신문사 건물 안에 있는 민주노총에 사상 초유의 공권력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들어가는 과정은 조계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서 허락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계사에서는 오늘 종단 회의 등을 통해서 문제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조계종의 동지들의 투쟁,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 여론들을 감안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먼저 사전 허락 없이 조계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조계사 관련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우리 사회의 양심을 지켜오신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도 했습니다. 예. 이 조계종이 중재에 나설 경우에 정부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인데요. 정부가 이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은 정말 좀 대화와 어떤 타협의 장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이죠, 역시. 그 전교조 김정은 위원장,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좀 밤늦게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탄원서 2,600여 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탄원서 한 장에 여러 사람이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각자 탄원서를 써줬다며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점까지 두루 참작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김 위원장이 주거와 직업이 확실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사건 당시 현장이 TV에 생중계된 데다 경찰이 철저히 체증해서 증거를 인멸할 방법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 300여 조각을 던져서 왼쪽 눈 부위에 1.5cm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서 유리 조각을 던진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 방위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사건 당시에 경찰은 헬멧을 쓰고 방호복을 입고 있었지만 조합원들은 맨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유리문을 망치로 깨서 김 위원장도 유리 수천 조각을 온몸에 맞았다. 이렇게 변호인 측은 주장을 했고요. 김 위원장은 오늘 영장 심사에 앞서서 경찰이 더 이상 건물에 진입하지 않았으면 해서 순간적으로 떨어진 유리를 던졌다며 혹시라도 경찰관이 다쳤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태만 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좀 나왔는데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된 것은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오직 여기 조계사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대화에 나서라고 해도 대화하지 않는 정부에게 조계사와 어른들이 나서서 철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에 나서달라는 간곡한 심정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경찰 얘기입니다. 치안감급 인사에 대한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요. 이 인사안을 놓고, 인사 결과를 놓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치안감, 그러니까 지방청장급인데요.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뒷말이 무성합니다. 정권 실세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이례적으로 고속 승진했고요. 또 민주노총 본부 진입작전의 지휘 라인에 있던 간부들이 대거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 불통 인사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치안감 승진자 5명인데요. 예.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는 경찰청 교통국장, 경무관에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치안감으로 승진한 서범수 내정자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인데요. 서 내정자는 2011년 12월 경무관으로 승진한 뒤 불과 2년 만에 치안감에 올랐습니다. 이 10만 경찰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무관은 4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안감은 26명뿐인데 이런 바늘구멍을 극심한 인사 적체 상황에서 너무 빨리 통과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보통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하는데 2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네네. 2년 만에 경무관에서 승진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다. 네. 이런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승진자 중에 민주노총 강제 진입 이 앞장섰던 사람들도 포함이 됐다는데요. 누구입니까? 네, 이 승진자 5명 중에 3명이요.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 작전 때 중추적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상식 경찰청 정보심의관은 경찰 정보라인을 총괄하는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그리고 김양재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은 서울청 차장으로, 정혜룡 서울청 수사부장은 경기경찰청 제2차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을 하나도 집행하지 못해서 실패한 작전으로 평가되는 상황인데도 정보, 경비, 수사 파트에서 각각 한 명씩 승진자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 백승호 경찰청 정보화 장비 정책관은 경기청 1차장으로 승진 내정됐습니다. 예. 경찰의 치안관급 승진 전보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경찰이 치안감 승진 전보 인사를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하듯 했다며 이번 인사처럼 말 많고 탈 많은 인사는 처음 본다. 이 정부는 뭐 하나 깔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권의 인사 원칙은 무엇인가? 정권의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면 승진이라는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인사 원칙이라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인사의 근본은 권력의 입맛에 맞춘 사람만을 위한 보훈 인사가 아니라 신상 필벌이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남현 앙케이트에서도 짚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한빛부대 지금 남수단에 파견되어 있는데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았다. 이 얘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남수단의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으면서 이 안전상의 이유로 작전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동의를 했는데요. 사전에 일본에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실탄 수송 작전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의 보도입니다. 한빛 부대장 고동준 대령은 22일 전화로 남수단 육상 자위대에 실탄 10,000발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남수단에서 한빛 부대와 육상 자위대의 기지는 약 150m 떨어져 있는데요. 헬기로는 약 1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이 한빛 부대는 실탄 수송이 사전에 알려져서 반군의 타깃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요청을 했고요. 일본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실탄을 실은 헬기는 23일 오후 2시에 육상 자위대 기지를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2시간 전에 일본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건을 적극적 평화주의의 사례로 부각시키면서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한 정치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3일 담화를 내고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실탄 요청을 빌미로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난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한빛 부대장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이런 요청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정부 지금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번 조치는 유엔군 간 협조 사안일 뿐 국가 대 국가 차원의 군수협력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일본의 군비 증강이나 집단 자위권 추구에 빌미를 줬다는 보도를 봤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은 더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